어머니, 냉장고에 있던 저희 엄마 반찬들 다 어디 갔어요? 다 버렸지? 저번에 왔을 때랑 똑같은 상태더라. 그 반찬들 제 엄마가 몇 시간을 버스 타고 와서 주신 거예요. 어디서 말대꾸야? 이 정신병 있는 가시나야?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처음 만날 때부터 어긋나 있었습니다. 제가 첫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사실 반말을 하는 것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편하게 대해주시려는 의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더 찌른 건 그 말에 담긴 날카로운 말투와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이 제 이야기를 자주 해서 워낙 편하고 딸 같으셔서 그러셨나 보다. 그렇게 억지로 합리화하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정신병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제 남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처음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받아주실 생각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결혼 준비를 이어나갔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 서로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예단, 예물, 그 어떤 형식적인 것도 하지 말자고 서로 약속했죠. 저는 오히려 그게 편하고 좋았습니다. 거칠애보다 서로의 마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예단 예물 안 하기로 한 거 사실이냐? 어떻게 우리 금 같은 아들을 단돈 10원 한 장 없이 뺏어갈 생각을 하냐? 당장 예단 1,000만 원 준비해서 나한테 보내? 아들한테 말하지 말고. 그 순간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분명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는데 마치 제가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몰아붙이셨습니다. 갈등이 생길까 두려웠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괜히 문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1,000만 원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놀라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진짜? 엄마가 그랬다고? 하, 미치겠네. 알겠어. 그러면 나도 내 부모님께 똑같이 1,000만 원 드릴게. 우리 집에서 그렇게 받았으니 너도 억울하지 않게 해야지.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결혼 준비라기보다 거래 같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제 둘만의 생활이 있으니까 오실 땐 꼭 연락만 주세요. 하지만 며칠 뒤 시어머니는 이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슬쩍 알려드린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반찬을 가져다 주신다며 계속 예고 없이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내 집인데도 언제든 문이 열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저는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병원에서 임신 소식을 들은 날 남편과 저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부모가 되는구나. 벅찬 기쁨과 두려움이 함께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이랬습니다. 임신했다고 해도 남편 삼시세끼 직접 해줘야 한다. 괜히 임산부 티내지 마라. 임신 소식을 전한 뒤부터 시어머니는 집에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고도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냉장고를 열어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니? 임신했다고 대충 해먹는 거 아니냐? 남편 챙기는 건 기본이야. 애 키우려면 그 정도는 해야 한다. 그날 이후 저는 제 몸보다 남편의 밥상이 먼저가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입덧으로 아무것도 삼키지 못해도 남편 밥상은 차려야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날에도 시어머니의 간섭에 억지로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되는 기쁨보다 며느리로서 버텨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양수가 터져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분만실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처음엔 자연분만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기는 내려오지 않았고 제 온몸에서는 힘만 빠져나갔습니다. 진통은 점점 거세졌지만 결국 피만 보이고 아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얼굴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산모도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제왕절개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 절대 수술은 안 된다. 조금만 더 참아. 자연분만을 해야 애가 똑똑하게 크는 거다. 의사가 단호하게 맞받았습니다. 산모가 위험하다고요.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산모와 아이 모두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쉽게 배를 가르자고 하니까 요즘 애들이 다 약해지는 거야. 우리 때는 다 참아서 나았다니까. 의사는 굳은 표정으로 다시 외쳤습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소리를 하세요?
저희는 산모와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보호자라면 산모를 살리는데 동의하세요.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상황을 살피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지금 아내와 아이가 위험하다잖아요. 제발 의사 선생님 말씀 좀 들으세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 거야. 제왕절개하면 평생 못 버려.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몸을 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저는 아내와 아이가 살아야 합니다. 제발, 제발 그만하세요. 남편이 어머니를 억지로 끌어내고 나서야 저는 겨우 수술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긴 고통 끝에 저는 제왕절개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오래전부터 아이 이름을 정해두었습니다. 서로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온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이름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안 된다. 내가 유명한 스님께 받아온 이름이 있다. 박만식. 이 이름이 아니면 집안이 망한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만식이라고요? 요즘 그런 이름 쓰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시어머니는 심지어 단식투쟁까지 하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만식이라는 이름을 써야 이 아이가 장수하고 집안이 편안해진다. 남편과 저는 밤마다 머리를 싸맸습니다. 결국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적에는 시어머니가 주장한 만식을 올리고 실제로 부를 때는 우리가 정한 이름을 쓰기로 한 겁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도 웃을 수 없었습니다. 이름조차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없다니. 시간은 흘러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맞벌이를 하던 저와 남편은 아이 육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께 도움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이제 좀 편해지겠구나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간섭은 여전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엄마가 저를 위해 음식을 해오셨습니다. 고향에서 몇 시간을 버스 타고 올라오시며 딸이 힘들까봐 정성껏 준비해 오신 반찬이었습니다. 냉장고 가득 담긴 저희 엄마의 손맛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퇴근하고 집에 도착했는데 시어머니가 냉장고 정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반찬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냉장고에 있던 반찬들 어디 갔어요? 제가 묻자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다 버렸지?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더라. 그런 건 먹을 수 없어. 머리카락은 그냥 빼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 반찬들 저희 엄마가 힘들게 가져오신 건데 그걸 왜 다 버리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습니다. 어디서 말대꾸야?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툭툭 치며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결혼 전에 우울증이니 뭐니 하는 정신병 있는 사람 거두어줬더니 이제는 말대꾸를 해? 내가 이래서 아들한테 정신병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반대했던 거야. 저는 손길을 뿌리치려다 실수로 시어머니의 뺨을 스치고 말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이내 시어머니의 손이 제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내가 감히? 그리고는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반찬을 저에게 내던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멍하니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집이, 내 삶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고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음식물 쓰레기를 뒤집어 쓴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곧장 눈물을 터뜨리며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얘가 나를 때렸어?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며느리한테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니? 남편은 순간 저를 향해 눈을 부릅뜨더니 다그쳤습니다. 뭐? 너 지금 어머니를 때린 거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저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손을 뿌리치다가 그냥 스친 거라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울고 계시잖아. 이유가 뭐든 어른에게 손찌검을 한 너가 무조건 잘못한 거야. 어서 무릎 꿇고 빌어. 당장. 그 말에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나마 남편 덕분에 온 힘을 다해 버텨온 결혼 생활이 그 순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은 채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울면서 전화드린 제 말을 들은 엄마는 아무 말도 묻지 않고 저를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며칠 뒤 남편을 불러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더는 못 버티겠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봉투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어떤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저를 폭행죄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순간 억울함에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맞았고 제가 모욕당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인 척 세상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고 결국 저 역시 시어머니를 폭행 혐의로 역고소했습니다. 저희의 싸움은 결국 법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검은 법복을 입은 판사 앞에서 더 이상 저희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피해자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때렸습니다. 늙은 시어미를 이렇게 짓밟을 수 있습니까? 저는 피고인석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먼저 시어머니께 맞았습니다. 그리고 모욕당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자신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한치의 양보 없는 대립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법정 문이 열리며 작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우리 아이였습니다. 판사가 아이에게 다정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할 수 있겠니?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를 먼저 때렸어요. 그리고 반찬을 막 던졌어요. 엄마는 그냥 울고 있었어요. 법정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누구의 말보다도 아이의 짧은 증언이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 며느리의 행위가 우발적인 접촉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신체적 충돌이 있었기에 쌍방 폭행으로 판단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황당했습니다. 먼저 폭행을 당한 건 전데 작은 스침이 있었다고 쌍방 폭행으로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판사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중대한 책임은 시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아이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며느리를 모욕하고 폭행한 행위는 단순한 가정 내 갈등을 넘어 아동의 정신건강을 침해하는 정서적 학대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시어머니에게는 폭행죄와 함께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의 책임을 묻습니다. 그날 판결문이 내려지며 이 집안은 더 이상 가족이라 불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억울하다며 분노와 고성과 함께 눈물만 흘렸고 남편은 방청석에서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때린 것이 아니라 단순히 뿌리치다 스친 것이라는 진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먼저 손찌검을 했다는 증언과 증거. 남편의 얼굴은 그 순간 놀람과 후회로 얼어붙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그는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몰랐어. 정말 몰랐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조용히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대답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당신은 그 집에서 나를 외면했어.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 남편의 후회는 끝내 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국 이혼했습니다. 답답했던 세상에서 조금이나마 해방된 기분과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잠시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이의 하교 시간을 기다리며 둘이서만의 하루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작은 집에서 다시 시작한 새로운 삶이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이 더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이제는 아이와 둘만의 행복으로 상처를 덮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온전해야 아이,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